8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했는데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오늘 확진이 됐습니다.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오늘 낮 12시 기준 60명으로 늘어났는데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도 확진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광화문 집회에 어디서 누가 왔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십 대의 전세버스가 동원된 건 확인됐는데 이들은 집회 후에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이 시작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다뤄볼 텐데 그 신반장이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서울시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네요. 네, 내일부터는요.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10명이면 기준이 강화된 거죠? 네,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지금 2단계인데 사실상 3단계 그렇습니다. 조치를 발표했군요. 서울 시내에서 지금 오늘 하루에만 135명의 확진자가 나온 만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을 놓고서요.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보수단체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면서 네. 통합당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네, 주장하는 거군요. 정박원 목사와 통합당이 한 몸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네. 이 통합당은 여당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와 통합당을 엮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또 뭐 여론 변화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네. 갑시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확진자는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신규 확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새 288명이 늘었고 이 중 276명이 국내 지역 감염입니다. 14일 이후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간의 확진자 수 총 1,576명입니다.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000여 명, 이 중에 수도권이 5,000명을 넘기면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35명, 경기가 81명, 인천이 10명 등 수도권에서 226명입니다. 이 밖에도 부산, 대전, 강원, 전북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또 오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확진 판정 후에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참석했던 광화문 집회를 통한 감염의 확산입니다. 전국적인 N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53명이 늘어서 총 676명이 됐습니다. 100개가 넘는 시설에서 2차 전파가 확인됐고요. 어제 저녁엔 교회 인근에 있는 한 체육 입시 전문 학원에서도 학생 19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교회와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와 교회 측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교인과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엔 검사 수가 적어 확진자가 적었고 지금은 검사를 많이 하니까 숨어있던 무증상자까지 다 나와서 숫자가 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이라면서 교회 관련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 시기를 교회에 공개하라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이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을 5일간 광장에서 허용하거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휴가를 유도한 점을 예로 들면서 어떠한 방역 근거를 실행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반드시 저 사람은 대한민국을 없애버립니다. 해체하고.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별 방법으로 이제 나를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절반 가까이는 정상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막 때려넣고 있습니다. 숫자를 난 조작한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선 교회와 예배를 혐오 대상으로 몰아 재갈을 물리려는 문정부에 단호히 대처하자며 단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 목사의 메시지는 일부 교회와 또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이에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를 불신하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팀이시죠?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8.15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이셨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이거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양성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약이라고 주는 걸 봤더니 신경안정제를 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걸어놨어요. 자, 경기도 포천시에선 검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또 침을 뱉는 등의 난동을 부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검사 후에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엔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스스로 차를 몰고 인근 병원을 찾아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권 인사 중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된 데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여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난 16일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입니다. 경찰이 김 전 지사의 일행이자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강제검사 대상인 한 여성을 연행하려고 하는데요. 김 전 지사에게도 여성과 함께 있었으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자 김 전 지사. 나는 저 김문수. 네, 제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근데 왜 나를 가자 그러는지 이유를 이야기해보라.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다 잡아가요? 영등포 경찰만 이야기면은 의미가 있든지 그걸 이해하지 말고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할머니하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분 건강을 위해서 혹시라도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면은 부장님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래. 국회에서 날 지금 통화를 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했는데 자,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네, 이랬던 적도 있었죠. 아무튼 방금 보신 영상 어떤 목격자가 찍은 영상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습니다. 자, 논란의 일자 또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갑질 시비는 적반하장이다. 경찰의 위치 추적과 강제 연행이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갖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천주교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기독교계 또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남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에 종교가 모범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방역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그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288명, 병원 이송 전 사망도, 문 대통령 방역 무시하면 단호히 대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고요. 아까 이제 제목에도 나왔지만은 300명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고 반장, 확진 판정 후에 입원을 기다리던 사망자가 나왔죠. 네, 오늘 오전 11시 반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인데요. 기저질환이 있었고요. 어제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이송을 기다리던 도중에 숨졌다는 건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방역 당국은요, 정확하게 이게 입원 대기 중에 사망을 한 것은 아니고 엄밀하게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어제부터 몸이 좀 악화가 됐고 이 확진이 오늘 오전 11시 반에 나와서 이송을 위해서 절차를 기다리던 도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방역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숨진 한 분이 또 이렇게 숨지게 되면서 이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307명에서 308명으로 또 안타깝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고 반장도 말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전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 중에서 증상이 하루 만에 악화돼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죠. 올 초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 반장 얘기에 따르면은 병원 사정으로 입원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됐던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어제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가 됐고요. 확진이 확인된 건 오늘 오전입니다. 그 직후 이송을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방역 당국은 병상 배정 또는 의료기관 준비 미흡, 절차상의 문제 등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입원 대기 중 병상 배정에 문제가 있어서 대기 중 사망이라거나 이렇게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요. 확진자 현황을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조 반장? 네, 하루 새 288명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276명이 국내 지역 감염입니다. 14일 이후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총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전국 누적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3분의 1 가까이 되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5명 등 수도권에서 200명이 넘게 나왔고 부산과 대전, 강원과 전북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고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 신천지 때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보고 있는데 오늘 상황은 어때요, 최 반장? 네, 이 접촉자를 조사하는 와중에 이 5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 총 누적 확진자는 676명입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자만 그 정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방역 당국은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종사하거나 거주했던 시설 등 총 150개 장소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15일 이 광화문 집회 관련 조사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한 순수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에 투입됐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경찰관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가장 우려했던 일이긴 네. 한데요. 이제 관련 질서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경찰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집회 후에 자가격리를 하던 와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자, 문제는 경찰 내에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경찰은 15일 광화문 집회 때 총 14개 지방청 소속 90여 개, 90여 개의 중대 7,600여 명의 경력을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광화문 집회에 어디서 누가 왔는지 지금 정확히 확인도 안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까 18명이라고 그랬죠, 최 반장.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광화문 집회 확진자만 18명이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까지 포함하면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60명이나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그 신반장하고 아까 제가 앞서 간단히 2층에서 얘기했지만요. 내일부터 서울에서는요. 10명 이상 모이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태가 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초강수를 둔 겁니다. 서울시가 내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종류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집회 주최자 또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정치권, 어제 이제 차명진 전 의원 얘기도 했지만요. 또 시민단체 인사 중에 추가 확진된 사람들도 있죠. 네, 뭐 차 전 의원 그리고 네. 뭐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가 확진됐다라는 이 속보를 전했었는데, 자 그리고 이 집회 당일 이 정광훈 목사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극우 단체 엄마부대 대표인 네. 주옥순 씨 주옥순 지금 대표네요. 옆에 네. 이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이 집회 이후에 몸살 기운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확진 판결을 받고 지금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 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건강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보름간 푹 쉬면 좋지 않겠나. 예.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가서 한번 조사를 받으려고요. 아유, 며칠 동안 몸살이 얼마나 났는지 온몸에 지금 파스를 붙여놓고 했더니 조금 괜찮아요, 오늘. 자, 저희 방송을 한 이후에 검사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 11시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옥순 씨가 확진 판정 받기 전인 오늘 오전 7시쯤에도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 공적 요원들이 신천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포했고 사랑제일교회에 불순 세력의 침범에 퍼뜨렸다고 본다. 이 8.15를 앞두고 코로나를 터뜨리는 건 불순 세력이 한 짓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무더위에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보름 동안 푹 쉰다는 얘기를 하는 것 좀 지나치죠. 제가 보기에는. 자, 어제부터 수도권 대면 예배,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요, 이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참, 이 개신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소속 회원 교회들에게 긴급 공지사항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은 현 정부가 발표한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출 수 없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이제 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법 위반 시에 내야 하는 이 300만 원 이하 벌금도 감당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한교연 측은 예배를 하되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다 비상이죠. 아까 이제 신반장이 서울시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발동했다는 그런 속보도 전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급 대충격이 올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대도민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인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을 하고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의료 역량이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선 도내 18개 병원에 확보한 감염병 병상 583개 가운데 499개가 채워져서 병상 가동률이 85.6%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비상이 아니 속보 좀 챙기느라고 약간 늦었죠. 지금 비상이 아닌 곳이 없지만요. 학교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의 전면 기로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네, 뭐 최근 일주일 새에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 교직원이 96명입니다. 자, 이 숫자는요. 지난 석 달 동안 발생한 교내 확진자 수 94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부산 전체 그리고 용인, 경기도 용인 지역을 포함한 전국 700여 개 학교가 등하교 중지를 했고요.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이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 개학을 할 때까지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인데요. 만약 9월에서 10월에도 현재 속도로 확산이 된다면 대입 일정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일단 정부는 현행은 유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계획에 변함이 없고 12월 3일 수능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또 필요하면 플랜 B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한 2, 3초 늦게 얘기한 게 이 속보를 보고 있어서 그랬던 건데 뭐냐면은 서울 성북구의 체대 입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19명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고3생이 18명이고요. 고2 학생이 1명인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0여 명이래요. 그리고 이 학원에 다닌 고등학교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학교가 11개 학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등에 이게 좀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집단 감염이 과연 어디로 번질지 지금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상황 조금 전에 이제 유은혜 부총리 얘기도 들어봤지만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 상당히 심각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으로 일단 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랐다. 이런 소식은 있네요. 네, 일단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진행을 네. 하는 거니까 또 코로나 상황과 연결이 있다 이런 해석은 나오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실시가 된 조사긴 합니다. 자,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 3주차 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가 긍정평가가 45.1%를 기록하면서 1.8%포인트 올랐습니다. 3주 만에 오른 건데요. 다만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는 7.2%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을 유지했습니다. 자, 리얼미터는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 광화문 집회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대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교가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신반장이랑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 상황이죠. 민주당은 보수단체 집회와 통합당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분위기고 통합당은 여당이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를 그쪽하고 엮느냐 이런 좀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데 아무튼 여론의 변화 또 좀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288명, 70대 확진자 병원 이송 전 사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TV 토론회는 취소됐습니다. 다만 29일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 보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충격, 정치권에도 지금 옮겨붙은 상황인데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정치권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자, 이낙연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토론회 취소가 됐습니다. 자, 22일로 예정된 수도권 합동연설회는 계획대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와 연결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27일 TV 토론회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낙연 의원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만큼 집에서 온라인 장비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 제기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식은 후보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질 계획입니다. 자, 문제는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낙연 의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 후보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다른 두 후보도 이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좀 자제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라는 물음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당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어떤 한 후보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거나 그건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합동연설회나 이런 부분은 후보자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 선관위가 같이 지금 결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작 이낙연 의원 본인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만에 푹 쉬는 덕분에 매우 편안하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집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나 또 창 밖으로 보이는 재래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진, 전화를 받는 사진은 지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가격리 중에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가족들과도 철저하게 격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셀카가 아니라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이 같은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무엇보다 이낙연 의원은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9일 전당대회 현장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후보자들 간의 연설 방식이나 룰만 정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국민 정서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충분히 저희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반영을 해서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관위에서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이 여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행사 자체를 미루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점도 강조합니다. 지도부 임기가 우리 당원 당규상 8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가 돼서 사실 이런 어려운 조건이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등 현 지도부의 임기가 29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미루면 당장 30일부터는 민주당 지도부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로 가동을 해도 되지만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29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약 이틀 동안 당대표로서 공식 활동은 오프라인 공식 활동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저 1분만 내가 받겠습니다. 이건 국회 권고사항은 다른 이유도 봐서 이거 하라고. 아, 그래요? 국회 권고사항. 이것만 받아야겠습니다. 두 분의 대표님께서 수해 때도 직접 가서 봉사를 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가 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음의 자세를 좀 가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가 된 국회를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자, 원내대표들은 줄곧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표정을 읽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아 분위기를 파악하긴 쉽지 않았는데 자, 일단 여러 가지 합의는 했습니다. 자, 우선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 사무처가 보좌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의사 일정으로는요,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윤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요. 다음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이 되면 통합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재위에선 어제 진행이 됐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사실 상정시키려고 했지만 이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늦어져서 오후로 늦춰졌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오늘 직접 국세청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현 김현중 국세청장이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아 차장 자격으로 출석해 보고한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세청장이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다소 의아한데요. 다만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은 나옵니다. 역대 청장 평균 임기가 약 2년 가까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김현준 전 청장 1년 1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주택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 수요로 9억 얼마 주고 샀는데 6억 얼마 주고 팔고 그래서 3억 가까이 이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 아파트도 팔고 했는데 이분을 왜 경질하고 우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을까? 자, 물론 야당 의원의 주장 추측이긴 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2주 자가격리 민주당 전당대회 차질 불가피입니다. 네,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 야당 의원의 주장이 있죠. 그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요 정보위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정보위가 이제 진행된 다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이 밖으로 나와서 브리핑을 해야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오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데뷔전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이제 최 반장 발제하는 동안에 저희가 그 내용을 취재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 반장.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정보위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이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중간 브리핑을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국정원은 북한 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9년째인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고 이를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정책 실패 시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그러면 후계자란 뜻이에요, 고 반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원에 따르면 후계자 결정이 된 건 아니라고 밝힌 건데요.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한은 갖고 있지만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는 차원이고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 통치라는 말을 쓸 정도로 지금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조 반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는 없어요? 건강 이상설은 전혀 아니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에요. 그동안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국정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김 위원장의 건강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라 국경을 봉쇄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영변 핵과학연구단지 내에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막 들어온 국회 정보위 속보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정치권 얘기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설명했지만 전당대회 일정 자체에 어쨌든 이제 중요한 후보자 한 명이 빠졌으니까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당대회 일정 자체는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원래 이 전당대회 자체를 29일에 민주당 당사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또 29일에 현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당대회 일정 늦추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전당대회 일정은 당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업무 활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말은 되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이 뭐 아주 극히 제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한계,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를 홍보할 입장이 부족해지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근데 이 민주당 선관위는요, 이 한 후보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는 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합동연설에 또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선거운동도 비대면 언택트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만큼 이 오프라인 선거운동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자, 이낙연 후보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향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경쟁자인 김부겸 의원은 전당대회 선거 일정을 중단해 줄 것을 당에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상 29일로 예정된 전대 날짜를 미뤄달라는 겁니다. 김 후보 캠프는 TV토론과 대의원대회 후보자 연설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을 하면서 당 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라며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어대락이라고 하죠.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낙연 대세론이 굳어진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결과에 미칠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29일 당일 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내일 오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잘 안 된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유력한 후보인 또 이낙연 의원이 빠진다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더 가라앉을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아까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이제 그런 모습도 봤는데 오늘 국회 차원에서 언택트 국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면서요? 네, 우선 이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코로나 방역 대책, 또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리고 국회의 각종 의사 일정을 언택트, 그러니까 이 비대면으로 하는 준비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합당은 의원 연찬회를 연기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당장 이낙연 의원처럼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다수가 발생할 경우 의사 일정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는 16개 상임위 회의장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내놓은 상태고요. 10월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8월 중에 이른바 영상 회의가 가능한 국회 내에 지금 사무실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여야와 모든 정당들이 의원총회 같은 경우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는 의원회관에 각자 개별 방에 있고 그 원내대표나 지도부만 이 영상회의가 가능한 곳에 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좋은 방안이다 추진을 하기로 했고 네, 그러니까 다들 좋은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각 의원들은 개별 의원회 간 방에 있고요. 지도부만 회의실로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상으로 회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요? 그렇죠. 국장은 회사 스튜디오에 나오시고 저만 오고. 네, 오시고 저희는 각자 반장들은 집에서 어디 있어요? 집에서 화상으로 제가 연결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시스템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한번 내일 그러면 집에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회의 시스템 한번 저희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은 맞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고 반장이 얘기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영영 이 의자를 빼버릴까요? 근데 뭘 빼요? 이 의자를 그냥 빼버릴까요? 근데 내가 검토는 해볼게요. 제가 검토는 해보는데 제가 이제 고 반장이 옆에 없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저도 국장 되게 좋은데요. 이게 좋은데 옆에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게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리두기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끝나고 거리를 두시고 고반장, 국장 이렇게 둘이서 하는 것도. 근데 좀 고민은 해볼게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은 해봐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있죠? 일단 그거부터 지켜요. 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잘 지켜요. 제가 체크해 볼 거니까. 자, 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이제 오늘 이제 채택이 될 거냐? 아침에 이제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당초 오전에 열린 그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소위 구성에 이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여야 간사 간 최종적인 문구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그 위장 전입 그리고 차명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적격 부적격 의견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대지 후보자가 되지 고요. 통합당은 안 되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 반장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조 반장도 안 되집니다. 지금
지금 재밌으라고 한 거죠. 저도 내일 집에서 지금 제 고반장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좀 그런 농담하면 안 돼요. 조반장과 언택트를 하고 싶네요. 정말. 그래요? 영영 2년을 좀 끊고 싶네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요.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고 그 여야 불문하고 환경부와 기상청을 질타했다면서요. 네, 특히 이번 홍수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 지역구로 든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완주, 무주 지난 장수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향해서 이번 홍수가 인재인지 천재인지라고 물었는데요. 자, 조명래 장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네. 용담댐 주변 지역의 홍수 피해가 이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전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천재라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록적인 보호 같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적인 측면도 동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천재적인 요소도 있지만 관리상의 부실, 인재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예, 사과는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주민들 뵐 때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록적인 폭우였던 점에선 천재이지만 이 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충주를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도 폭우를 대비한 댐 수위 조절 실패, 홍수기 댐 방류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댐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예방 대책을 주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환경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댐을 관리하는 주체인 수자원공사는요, 매뉴얼대로 운영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통합당 김웅 의원은 매뉴얼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가 잘 됐는데 올해만 보면 비가 쏟아지는데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저수율이 치솟았다라고 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억울해하고 기상청 탓만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기상청도 사실상 올 여름 강수량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철 장마 전망과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마는 73년 이후에 중부와 제주 지역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고 전국 강수량이 686.9mm로 역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집중호우 지역이 폭이 좁은 띠 형태로 나타나서 강수량의 지역차 격차가 크게 나타난 특성을 보여서 집중호우 지역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요. 최재성 정무수석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접견하는 일정이 있었죠.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라든지 협치 같은 문제가 많이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통상 이렇게 접견을 하면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비공개 만남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만남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곧바로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나누는 장면만 촬영이 됐고요.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다음에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별도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 수석이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온 건 아니고 인사차 방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재성 수석에게 이 대통령에게 국정 방향상 반대되는 선택이라고 조언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는 만큼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최 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화에 대해서 열린 분들이라서 협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덕담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두 사람의 만남을 좀 원활히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넌지시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배현진 원내대변인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서 최재성 수석을 꺾은 당사자죠. 두 사람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1승 1패죠. 두 사람이 송파을 해서. 그렇죠? 자, 어쨌든 원활히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정인 위원장 쪽에서는 지금 이제 단독회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속보를 좀 잘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자가격리의 전당대회 차질, 김부겸 연기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광주 5.18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오늘은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심파극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사의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5.18)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광주 시민들의 거친 항의를 들었습니다. 전두환에게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어제 고석승 반장이 전한 소식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좀 옷차림이 좀 두껍죠. 결정적으로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이 좀 낯섭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광주를 찾았던 모습입니다. 광주의 이 상황을 봐서 보니까 제가 좀 사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으로 생겨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배경이 됐죠.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묘역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요. 어제는 분향을 하며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6년엔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당이 호남에서 처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참패합니다. 2020년 총선, 통합당은 호남에서 당선은커녕 득표율 4%에 그쳤습니다. 민심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릎 꿇을만 합니다.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인사도 무릎을 꿇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바로 국보위 전력입니다. 2016년엔 이런 말을 했다가 호된 역풍을 겪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보위뿐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후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국보위 관련 사과가 유독 길었던 듯합니다. 신군부가 집권하고 만든 국보위에 저는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그 과정과 배경을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상심에 빠진 광주 시민,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서진 정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호남 지역 전체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명예 의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2 이내에 25%를 호남 지역 인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여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통합당의 친호남 행보에 민주당의 평가는 일단 유보적입니다. 허윤정 대변인은 정광훈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때 광주 방문이 화재 전환용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해일까라며 5.18 특별법 당론 채택 등을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평가는 더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국보위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전두환 부역자인 셈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온갖 누릴 건 다 누리고 이제와 새삼 무슨 심파극이냐는 겁니다. 한때는 김 위원장 옆에서 힘을 싣기도 했던 정 의원. 공천 탈락의 날카로운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역사의 진전이다. 황교안 대표 땐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오늘 회의실 연수당 문구를 역사의 매듭을 풀다로 바꿨습니다. 낡은 이념 대립은 마치 발바닥에 박힌 가시와 같아서 미래로 향한 예정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얽히고 설킨 실타래들을 서서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광주에서 보여드린 모습은
역사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겠죠. 말뿐인 쇼로 끝난다면 호남 민심과는 영영 작별을 고해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심파극이란 비판이 다큐가 돼 돌아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 함께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을 만나 뵙게 돼 커다란 영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뉴질랜드 대사가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리셉션에 함께 참석한 대사의 남편, 같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부부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대사의 동성 배우자에게 이례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또 청와대 행사에 두 사람을 함께 초청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 입장에선 문 대통령 덕분에 남편이 한국에 올 수 있었고 문 대통령 덕분에 한국에서 공식 부부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미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당시 기억을 소환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뉴질랜드가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이라면서 뉴질랜드 대사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180cm 키, 제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네네. 이 지금 피해자분이. 근데 이제 그 가해자로 알려진 그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한 사이고요.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의 통화에서까지 논의가 됐었죠. 우리 외교 간의 성추행 의혹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감봉 처분을 했는데 뉴질랜드 정부가 해당 외교관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건 오버로 보인다는 겁니다. 당장 야당에선 비판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부끄러운 가해자 중심주의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송영길 위원장의 무지한 그 말 자체가 오버다라는 겁니다. 정의당 유호정 의원도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며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인식은 더 충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뉴질랜드의 성추행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독립된 기관이 제대로 다시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새로운 이슈가 기존 이슈를 덮는 경우가 있죠. 오늘 새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유엔군이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의 외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저는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더라도 유엔사를 통해 개입해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이 됐습니다. 1950년 7월 창설돼 지난달 탄생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보낸 축하 서신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헌신하신 22개국 참전 용사님들께
대한민국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시 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과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지휘체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유엔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온전히 돌려받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엔군을 족보가 없다라고 몰아세우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유엔 깃발 아래 피를 흘린 22개국 참전 용사들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주서 무릎 꿇은 김종인, 전두환 구역자, 역사의 진전. 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안이 상정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국회 기재위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야당이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채택이 된 거죠. 좋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이 있는 외교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송영길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면서요, 최 반장. 네, 이 송 위원장이요, 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 자신이 지금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에 괴리된 점은 없는지 성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의 의도는 다툼이 있는 사안이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라는 취지였지만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신체 접촉은 안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이제 피해자가요, 우리 외교부에 중재 협의를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요? 네,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초에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면서 재개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개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도 두 차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약 4개월 동안 중재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결렬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위원장의 오늘 발언이죠.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갖춘 유엔사를 무족보라고 지칭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유엔 사령부 해체 주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송영길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적 발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송 위원장의 추가 설명은 없었어요? 네, 이 송영길 위원장은요, 유엔사가 유엔 사무총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유엔 공식 기구가 아니라는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사가 정전 협정의 주체이므로 존재 의미가 있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제 광주 행보 관련해서요, 차명진 전 의원, 앞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얘기를 했었죠. 의견을 낸 게 하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김종인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당신 하는 짓을 보니 가관이라며 당원들이 오입할 때 계엄군을 했느냐, 정치 군인으로 쿠데타를 주도했느냐며 지금 당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국보의 전력이 창피하면 혼자 반성하면 되지 M1 통합당까지 도매급으로 끌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질질 짜고 난리를 치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 전 의원은 현재 통합당 당적이 없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또 생각이 났는데 차 전 의원이 그 집회 끝난 다음에 광복절 집회 끝난 다음에 여러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거 어디 보도지? KBS가 보도한 걸 보니까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그날 그 차명진 전 의원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왔대요. 근데 같이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걸린 것 같다. 그래서 남편도 지금 가평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김원웅 광복 회장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가 정치권에 이제 큰 파장을 던졌잖아요. 이제 조 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좀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속보 내용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면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친일 친나치 행위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요. 그 안익태 선생이 천황 통치가 이어지길 기원하는 기미가요를 헌정했고 나치 제국의 음악 회원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하면서
국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의 주장이었고요. 어떻게 국가를 바꾸느냐 뭐 이런 아마 뭐 질문이 나왔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김원웅 회장의 발언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2번 바꿨고 독일은 3번 바꿨고 프랑스는 7번 교체했다. 뭐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합당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는데 통합당이 펄펄 뛰는 걸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또 추가적인 논평을 낼 가능성은 있겠죠.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자끼리 엉덩이 툭 송영길, 이번에는 족보 없는 유엔 사령부라고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속보를 전했는데 그게 국회 기재위원회죠.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한편으로 공방도 벌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주요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호우 피해와 코로나 추가 확산 등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등 현안이 많았는데요. 자, 회의 시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기재위에 또 들어오고 또 조세소위원장을 맡게 돼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당청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소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가 아주 상세하고 또 국민을 위한 그런 기준에서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통합당 김태형 의원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당의 지금 수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이 사과나 아니면은 유감의 표시도 않고 이 국회가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정말로 뻔뻔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더 뻔뻔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라 그래. 뭘 함부로 해! 뭘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아! 자, 이렇게 오늘 전체 회의 의제와는 관계없이 두 사람 간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태도야 그게? 무슨 태도로 이 사람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유감의 표시라도 하고 가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뭘 맞추시네 이 사람아. 자, 상호간에 존중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내가 같이 한 10여 년 같이 있으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두 분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 그따위로 하래? 자. 조심해. 뭘 조심해. 어린 것이만. 자, 지금 누가 동네 아치인데 당신이 동네 아치야?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급기야 어린 것이 말이야 라는 나이 이야기까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962년생 이 김경엽 의원에게 어린 것이 말이야 라고 호통친 김태흠 의원, 지금 이 인터넷에 올라온 기록상으로는 1963년생입니다. 자, 김경엽 의원은 1962년 12월생이고요. 김태흠 의원은 63년 1월생이라고 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름의 반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두 사람의 설전이 격해지자 윤우덕 위원장이 간절하게 김경엽 의원과 김태흠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자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자, 두 분 의원님. 두 분의 김 의원님. 유감의 표시를 하고. 김경엽 의원님 자제해 말 다시 주십시오. 한번 해봐. 김태형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두 분 좀 나가서 다투세요. 그럼 잠시 좀
화장실이라도 좀 다녀오시죠. 네, 뭐 화장실은 안 다녀왔습니다만 어쨌든 겨우 진정이 된 후에 이 홍남기 부총리 등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호우 피해와 코로나 추가 확산 등으로 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력,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호우 피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본격 질의 과정에선 부동산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전세도 요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니다라고도 하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또 전세값이 올라온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정교한 정책을 좀 피셨으면 좋겠고 정책을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 관리 대책이 좀 작도 현장에서 이렇게 먹혀 들어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통합당에서는요, 한동안 이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공짜 선심을 써놓고 나중에 청구서 보내가지고 도로 걷어가는, 도로 회수하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저는 그걸 국민들 우롱하는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밤새면서 일하는 그 예산실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사기를 꺾는 지적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진짜 제 돈처럼 국민 돈 1원도 아껴 쓰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실 직원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기재위 이야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잠깐 다뤄봅니다. 자, 전당대회 둘째 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전당대회 셋째 날 행사에선 이 부통령 후보도 공식 지명됐습니다. 전당대회 의장인 이 베니 톰슨 하원 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의원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chair is authorized to declare the nominee the Democratic candidate for vice president. As such, with only one nomination received and pursuant to our rules, I hereby declare that Kamala Harris is elected as the Democratic candidate for vice president. 네, 해리스 의원은 지명 직후 이 수락 연설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다라고 비판하면서 바이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Donald Trump's failure of leadership has cost lives and livelihoods. A president who will bring all of us together, Black, white, Latino, Asian, Indigenous, to achieve the future we collectively want. We must elect Joe Biden. 자, 오늘도 민주당 안팎의 유명 인사들이 지원 연설에 나섰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바이든 지지를 호소했고요.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조 바이든과 경쟁했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셋째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Donald Trump hasn't grown into the job because he can't.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failure are severe. 170,000 Americans dead. Millions of jobs gone. While those at the top take in more than ever. Our worst impulses unleashed. Our proud reputation around the world badly diminished. And our democratic institutions threatened like never before. 자,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최대한 삼가왔던 오바마 전 대통령, 말 그대로 작심 비판을 내놨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바마,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로 만들어. 네, 제 특파원 생활을 함께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물론 오바마는 저를 모르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옛날보다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그 기재위 장면을 보니까요. 김태흠 의원과 김경엽 의원이 정말 세게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당의 부동산 3법 단독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경엽 의원과 설전이 좀 벌어졌는데요. 좀이 아니라 많이 벌어졌던데요, 아까 보니까. 예. 김태우 의원은 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무시를 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오늘에서 소위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의 소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그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다. 그러면서 참 염치가 없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경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뻔뻔하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고성이 서로 오고 네, 윤우덕 위원장이요. 두 사람에게 자제를 촉구했지만 설전은 3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설전이 마무리된 후에 윤우덕 위원장은 이 부동산 3법 단독 처리 등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향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모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반장, 오늘 기재위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도 있었죠?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에게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은 상당폭 진정되는 양상이라면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가격으로 볼 때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또 강남은 0%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가 지나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고 정부의 대책 발표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갭 투자 규제 대책으로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이른바 패닉 바잉도 많이 진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관련해서 이 정부와 또 은행이 내놓는 숫자가 좀 다르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잖아요.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하고 흔히들 은행들이 사용하는 KB주택통계 자료는 참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KB는 호가를 반영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KB의 주택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멸실되기 전 이 주택 가격과 입주 가격 차이가 큰데 이런 것들이 구별 없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야 정당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부동산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숙제를 푸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면서 집권 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이후 집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천사 이전으로 워밍업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시간상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바마 전 대통령 연설차가 잠깐 봤거든요. 좀 맹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고 대통령직을 거의 리얼리티 쇼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 제목을 잡을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오바마,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로 취급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인권위 직장 내 성희롱 사례집 발간으로 잡았습니다. 인권위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출간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사건의 경우 2010년부터 200건을 넘다가 지난해에는 3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니 스커트를 입어야 남학생 점수가 잘 오른다면서 여성 강사에게 노출 복장을 요구한 사례, 또 직장 상사가 성적 농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례 등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불륜으로 둔갑해서 가십거리가 되는 이른바 2차 피해 호소도 늘었다고 합니다. 경각심은 늘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만연한 성희롱,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발간된 이 사례집이 인식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별일 없죠. 자, 고반장 내일 스튜디오 꼭 와야 돼요. 집에서 하면 집에서 하는 거 안 돼요, 아직 그 시스템이